땅값이 180억이라니.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이 돈이 아이들 눈빛을 바꿔놓을까? 아니, 그보다 진심도 바꿔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69세 한영자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새 자식을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고, 살아보니 제 삶이 어땠는지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젊을 땐 농사꾼 아내로 남편 병간호하며 살림을 이어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부모 없이도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며 비 오나 눈 오나 논밭을 지켰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같은 옷에, 같은 신발, 같은 가방 하나로 살았어요.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했고, 새벽마다 트럭에 실을 채소를 챙기며 이 아이들만 잘 되면 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를 모두 장성시켰고, 하나는 의사로, 하나는 장사꾼으로, 막내는 어엿한 가정까지 이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명절에, 생일에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가 전부인 날이 많아졌고, 엄마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묻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다가 우연히 마주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농사짓던 그 땅이 정부 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으로 125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쁜 감정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할까?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섭더군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왔던 제 마음이 그 돈 앞에서 어떤 시험을 받을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재산은커녕 몸도 아픈 빈털터리 엄마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기로요. 이 이야기는 그 시험의 시작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옛날엔 논과 바쁜이던 그 시골 마을에서 저는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무렵 이웃마을 청년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작은 땅 하나를 기반으로 농사를 지으며 아이 셋을 낳고 키웠습니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궈낸 수확물을 보면 참 고마웠고, 마당에 널린 아이들 웃음소리만큼은 세상 어떤 부잣집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첫째 태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마을 회관에서 문제집도 사다 풀었죠.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의 말에 우린 가진 논 한 귀퉁이를 내다 팔았습니다. 수험생 뒷바라지를 위해 저는 손가락 마디가 휘어질 만큼 김장김치를 담가 팔았고, 남편은 농기계 없이 맨손으로 밭을 일구며 학비를 모았습니다. 둘째 태진이는 첫째와는 다르게 손재주가 좋았어요. 마을 장터에서 아버지 도와 트럭을 몰고 다니며 시장 일을 배웠고, 군 제대 후엔 작은 떡볶이 가게로 시작해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죠.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런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를 꺼내 도왔습니다. 엄마,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말이죠. 막내 태희는 제 눈에 참 예쁜 딸이었습니다. 딸이라서 더 애틋했는지 늘 엄마 옆에서 살갑게 굴고, 명절이면 조용히 안마도 해주고, 김치 버무릴 때도 제 옆을 지켰던 아이예요.
결혼하던 날 혼수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지만 사위가 따뜻한 사람이란 걸 느끼며 그래도 한시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 아이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연금에 밭에서 나오는 소출, 그리고 작은 텃밭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활을 이어갔죠.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고 연락은 명절과 생일 즈음에만 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전화기 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대부분은 보험, 권유나 택배 오배송 전화였고 자식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제 생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고 추석날에도 올해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처갓집 먼저 들르겠다는 말에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바보 같았지요. 매번 아들들이 올까 싶어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두고 현관문을 닫을 때도 혹시 오는 거 아닐까 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니까요. 며느리들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올 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사진 속엔 가족 외식, 장모님 생신 파티, 손주들 공연 등 제가 초대받지 못한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의 주변인이 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워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만든 가족 안에 저는 점점 자리를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 하나 없이 식사를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지고 마트에 가도 제일 싼 것만 손이 가고 옷장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며느리들은 명품 옷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있더군요. 가끔은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진짜 나를 걱정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마침 그 우편이 도착했던 겁니다. 국토개발청 산업단지 편입보상금 지급 통보.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5억 원. 숫자가 너무 커서 밤이 안 잡힐 정도였지만 손이 떨리는 건 그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 자식을 키우며 지켜온 땅이었고 언젠가 이 밭은 자식들 몫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이 돈이 생기자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이 아이들을 변하게 만들면 어쩌지? 전화 한 통 없던 명절들. 대화보다 계산이 앞섰던 아들들의 말투. 나의 기분보다 사정이 먼저였던 며느리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지금 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돈을 나눠줬다간 내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함께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말자. 보상금이 생겼다는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그냥 늙은 엄마로 아이들 앞에 서보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마음을 직접 보고 나서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지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정하자고. 먼저 찾아간 건 장남 태수였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 병원의 외과 과장.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난 태수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보다 시계를 먼저 보는 그 눈빛에 아, 오늘도 바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시간 얼마 없어.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비가 필요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자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대출이 많아. 병원 투자금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 미안해. 그리고는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며 택시 타고 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는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몸 걱정을 듣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내 통장 잔고부터 생각했겠지요. 며칠 뒤엔 둘째 태진을 찾아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고 들었지만 가게는 썰렁했고 아들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손님은 없지만 정신은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에 수건을 든 채 커피 머신을 닦던 아이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3천만 원쯤 들어간다 하더라. 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안 돼요. 임대료도 밀리고 재료비도 부족하고 차라리 형한테 가세요. 형이 잘 버니까. 그 말에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 알았다. 하고 돌아서는데 주방 뒤편에서 흘러나온 태진의 혼잣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오늘도 적자네. 아들에겐 엄마보다 장부가 먼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건 막내딸 태희와 사위 준호 부부였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 4층. 낡았지만 정갈한 그 집에서 두 사람은 가장 따뜻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식사하셨어요? 눈물이 나올까봐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아프다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근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더라. 그 말에 먼저 반응한 건 사위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도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건강이 먼저죠. 금방 준비해 볼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진 비상금과 적금 일부를 모아 현금 500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니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출퇴근은 제가 하니까 태희가 옆에서 잘 돌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이해도, 책임감도,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라면 이 돈을 줘도 사람답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밤 딸이 준비해준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는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집에 머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의 안부조차 묻지 않던 첫째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계시대?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구나.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다니시는 건가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지만 말끝엔 서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막내 집에 있다. 태희가 좀 도와준다더라. 그러자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긴 좁고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병원 가까운 우리 집으로 오시지. 제가 도울게요. 엄마, 이제 와서요? 그날 병원 앞에서 10만 원 한 장 건네던 당신이 그 말을 꾹 삼키고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난 여기 있는 게 편하다. 그날 저녁 둘째 태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계세요? 형한테 전화 왔는데 막내 집에 계신다면서요. 몸은 좀 어떠세요? 평소에 자주 묻지 않던 건강 상태를 이제 와서 태진이 입에 올리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태수와 태진 두 사람이 막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배를 누른 그날, 막내딸 태희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고 현관에 들어선 형제들은 마치 답을 얻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형이랑 나. 엄마 걱정돼서 온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 집 작네요. 엄마 편히 지내시긴 좀. 태수의 말에 사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슬쩍 본심을 꺼냈습니다. 엄마, 몸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내 집에만 계시다 보면 괜히 사람들 말 나올 수도 있고요. 재산 문제라든지 편애라든지. 재산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단어 모두들 입 밖에 내지 않지만 결국 그걸로 돌아오는 이야기들. 엄마가 편한 데 있으라 했고 지금은 태희가 가장 성의 있게 도와준다. 제 말에 태진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은 병원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장사도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그날 말씀하신 수술비는 혹시 아직 준비가 덜 되셨으면 다시 얘기해봐요. 저희도 도울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말인가요? 그날 둘은 결국 50만 원씩 쥐어주며 작은 돈이라 죄송하다. 우리도 형편 봐가며 천천히 더 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희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혹시 오빠들한테 무슨 돈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냥 시험해봤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무슨 말을 꺼내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 태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마음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눈가엔 처음으로 미세한 분노가 스쳤습니다. 왜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달라지는 걸까? 그렇게 안 키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오고 있다. 이 돈 누구에게 줄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막내 집에 머문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연락 한 통 없던 첫째, 태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계세요? 태희 집이다. 좀 아파서 며칠 신세지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그거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니? 땅 보상금. 산업단지 들어서는 것 때문에 엄마 땅이 들어갔다면서요. 부동산 쪽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100억 넘게 보상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말을 아끼던 나는 그저 침묵으로 대신했습니다. 숨기고 있던 진실이 어딘가에서 흘러나간 겁니다. 태수의 말투는 묘하게 조심스럽지만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엄마, 설마 그걸 우리한테 숨기신 거예요? 통화를 끊고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며칠 뒤엔 둘째 태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그런데 저도 들었어요.
보상금 얘기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금액도 대충 나오. 형은 이미 엄마 몫으로 병원 자리 알아보고 있대요. 그제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며칠 뒤 형제 둘이 함께 막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선 마치 따질 게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한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프다는 것도 다 연기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걱정이라지만 눈빛은 숫자, 계산기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병원 자리 보고 있었어요. 강북 쪽에 조그맣게 하나 내려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태진도 곧바로 붙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나 외식업 다시 해보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제 브랜드 하나 만들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진짜 사람 구실하며 살게요. 진심이에요. 말은 감정 섞인 듯 들렸지만 내겐 숫자로 환산되는 기획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위 준호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형님들, 어머니 돈은 어머니 뜻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더 필요하냐 보다 누가 어머니 마음을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태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이건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이야. 그러자 태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 아플 땐 왜 가족처럼 안 굴었는데 10만 원 주고 택시 타라던 오빠, 커피 내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던 오빠, 그게 가족이에요? 태수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25억. 맞다. 내 이름으로 들어왔다. 형제들은 숨을 삼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돈 숨긴 게 아니다. 지켜본 거다. 내가 아프다 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았는지. 태희와 준호는 밤새 내 곁을 지켰고 너희는 돈이 없다. 형한테 가라고만 했지. 그래서 결심했다. 이 돈 전부 태희와 준호에게 맡기겠다고.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린 뭐가 됩니까? 우린 자식 아닌가요? 왜 막내한테만 다 줘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면 내가 아프다 했을 때 옆에 있어야 했지. 그날 밤 형제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태희는 내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진짜 얼굴을 봤으니 후회는 없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내 집에 머문 날들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태희는 그동안 조용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리 주물러주, 약 타오르고 준호는 출근 전마다 나를 챙겨주는 성실한 사위였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순간 태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내주세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수와 태진. 둘 다 말끔한 차림이었고 웃으며 앉았지만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 저희가 변호사 좀 알아봤어요. 상속이나 재산 이전 문제는 자식들 동의 없이 편중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이의제기 가능하답니다. 뭐, 꼭 소송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공평하게 가자. 이겁니다.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진이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꼭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거예요. 준호 명의로 가는 건 좀 우리한텐 받아들이기 힘들죠. 게다가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막내 사위가 착한 건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나는 숨을 가만히 들이켰습니다. 너희 지금 나한테 막내 부부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거니? 아니요. 오해 마세요.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엄마도 보호받아야 하니까. 그 말에 태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엄마, 집에 가요. 하지만 태수는 가만히 막아섰습니다. 태희야, 너도 생각해봐. 엄마가 우리 다 속이고 너희만 믿었어. 그게 가족이야?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계약서 다시 쓰면 우리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린 진짜 끝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태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지. 돈 앞에서는 참 쉽게 흔들리더라.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 대응, 언론, 친척들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해야겠지. 그 아이들 물러나지 않아. 지금껏 지켜본 내 자식들이니까. 며칠 후 정말로 친척 어른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태수가 그러는데 너 요즘 정신이 좀 그릿하다며? 보상금 얘긴 안 하고 막내한테만 맡기고 있다던데. 네가 그럴 사람이냐? 내가 널 어떻게 알았는데. 혹시 잘못된 길 가는 거면 우리가 말려야지. 순식간에 나는 판단력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태희와 준호는 그걸 노린 사위와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여기까지 할 작정이구나.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나도 싸워야 한다. 태희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거실엔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주방에선 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냈던 작은아버지 부부, 그리고 사촌 언니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첫째 태수와 둘째 태진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얼굴 보고 풀자는 뜻이에요. 나와 태희, 준우는 거실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 아래 다수 대소수의 무언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괜히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야. 형수님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도 다 알아. 근데 요즘 너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말이지. 사촌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막내한테만 돈을 다 넘긴다면서요? 어쩐지 요새 동네에서도 말이 많더라. 사위가 돈 보고 들러붙었다느니, 엄마가 정신이 흐려졌다느니.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진이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우리 엄마 걱정해서 모인 자리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러자 준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감정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결정하신 걸 이렇게 여럿이 몰려와서 되돌리려는 건 좀. 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되돌리려고 왔다고? 우린 그냥 우리 엄마를 걱정해서 온 거야. 나랑 태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 컸어. 지금 와서 막내가 잘했다고 다 넘긴다. 그건 아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자야,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자. 태희도 부담되지 않게 나눠 갖게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야. 사촌 언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이러다 진짜 소송 간다. 어쩐다 하면 엄마 체력도 감당 안 되잖아요. 그 순간 태희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삼촌, 언니,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자기 인생 걸고 지킨 땅이고 아프다고 했을 땐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들 이러세요? 왜 지금에서야 다들 가족이라며 모이시는 건데요? 그러자 태수는 크게 한숨을 쉬며 정색을 했습니다. 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다. 엄마가 감정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우린 이성적으로 잡아주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잖아.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태진도 말을 잇습니다. 넌 뭐든 희생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린 그냥 엄마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다고 보는 거야. 형이나 나나 다들 자식이고 엄마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내 자식이지. 그럼 왜 내가 아플 땐 다들 바빴니? 왜 그땐 시간 없고 돈 없고 눈도 못 마주쳤니? 이젠 시간이 남나 보구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궁금하고 그저 그 계약서만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들 지금 진심으로 듣지 않아요. 태희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는 그저 우리 중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거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끄럽던 가족 회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파열음을 남긴 채 서로를 외면하며 끝났습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면 뭐 하냐. 돈 앞에서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형제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수도 태진도 심지어 작은아버지에게서도 안부 전화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마치 폭풍 전야 같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희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현관 앞에 낯선 전단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부동산 사기, 가족 간에도 조심. 재산 이전은 반드시 법률 자문 후. 그 종이들은 모두 정신이 흐려진 어르신을 사위가 조종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종이들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돌린 것 같아요. 형님들 쪽 아니면 주변 누군가겠죠.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지금이라도 내 이름 말고 태희랑 공동명의로 돌리자. 아무리 내가 결심했다 해도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하면 안 되잖니. 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어머니랑 사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돈은 어머니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는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희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공식화하고 나중에라도 문제 없도록 기록을 남기자. 이제는 그저 지켜주는 딸이 아니라 엄마의 결정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서류를 정리한 그날 밤, 나는 태희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태희야, 사람은 말이지. 돈을 갖고 살아도 가난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건 없던 그 시절보다 훨씬 부자인 것 같구나. 엄마한텐 지금 너랑 준호가 있으니까. 태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싸울게요. 며칠 후 태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그 돈 다 막내 주고 우리는 다 잊고 살라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잊고 살아라. 그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엄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마음 너희가 놓친 거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태희와 준호 몰래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너무 짐질까 봐 그저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내가 선택한 가족에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주는 방식으로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진심이었느냐를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잎이 지 내 마음도 한 겹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자체 보상금의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각종 공증과 유언장, 기부 관련 가능성까지 법무사와 한 줄 한 줄 상의하며 기록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태희 몰래 주변 지인들에게 퍼지는 소문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 쪽에서 지인 돌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있다는 식의 소문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 지인 중 한 분이 어머니 모르게 정신과 예약까지 잡아놨대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자식, 이 정도까지 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는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여주자꾸나. 며칠 뒤 나는 태수와 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식당 귀퉁이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아들은 조금은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도 정리하려는 거야? 나는 말없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유언장 공증 확인서, 보상금 입금 내역,
태희 명의로의 증여세 납부 확인서, 막내 부부의 생활비 분담 내역, 내 진단서, 정신 및 인지 능력 이상 없음 판정서. 태수와 태진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내가 직접 손글씨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준 이들과 함께하겠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해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걱정과 간섭은 다르단다. 그리고 그 선을 너희는 이미 너무 많이 넘었어. 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말이지.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죄까진 아니지. 하지만 부끄럽진 하냐.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린 그냥 엄마가 속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거 내가 속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손해보는 거겠지.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 한 귀퉁이에 한 줄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을 가장 크게 다치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일 때가 많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누가 진심이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는 그 돈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돈은 그저 내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태진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걸 수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효자라더니 보상금 나오니까 본색 드러났다. 그 엄마가 그 아들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카페에선 단골이 줄기 시작했고 병원에선 한 직원이 익명으로 올린 글이 퍼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료보다 더 바쁜 건 엄마 돈 계산하는 일 같아요. 작은 아버지 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나와 가까웠던 올케가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그땐 나도 분위기에 휩쓸렸어. 이젠 알겠더라. 돈이 사람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그 눈을 다시 뜨게 만들기도 하더라. 어느 날 태진이 조심스럽게 카페 앞에 찾아왔습니다. 태희가 일을 마치고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누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들 다 기억나. 엄마를 돈에 휘둘리는 노인으로 본 것도, 누나를 계산 빠른 딸로 본 것도. 근데 형도 나도 그게 우리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두려웠던 거야. 태희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거야. 엄마가 아플 때 우린 간호사도 약도 아니었어.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면 됐던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희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지. 늦게라도 후회할 수 있단 거.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뜻이겠지. 하지만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보이는 거지. 며칠 후 우리 셋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준호가 밀가루며 계란을 계산대에 올리고 태희는 앞치마 하나를 고르고 있었지요.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뭐 웃으세요? 아니, 그냥 이런 게 부자지 싶어서. 나는 그날 태희와 준호 몰래 작은 기부, 약정서를 썼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른 누군가의 노년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어느 봄날, 태수에게 한 통의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조만간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사진첩에서 우리 셋이 함께 만든 아침상을 찍어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한 장, 그 안에 담긴 건 어떤 말보다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내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가볍게 버린 사람들에게 내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존엄이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엔 준호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태희가 출근하며 건넨 엄마 잘 쉬고 계세요라는 말로 하루의 온기를 미리 느낍니다. 빨래 널고 된장국 끓이고 하루 한 번은 집 앞 슈퍼를 다녀옵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어느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문득문득 그날 그 식탁 위 계산기를 꺼내며 흥분하던 태수와 태진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은 슬픔이었고 이제는 그저 안쓰러움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단지 그 사랑보다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뿐이라고. 얼마 전 태희와 함께 김장을 하며 나눈 대화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도 상처 주고 사랑하면서도 멀어지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 줄 아느냐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이 참았고 많이 놓쳤지만 이번엔 내가 내 마음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 걸까? 스스로 되물은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관계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문을 잠그고 살지 않습니다. 현관 열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거실의 의자 3개도 그대로입니다.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도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바뀐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눈빛으로 다시 문 앞에 설 날이 올까요? 그땐 글쎄요. 제 마음이 아직 굳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배신하진 않을 겁니다.